확실히 가격 경쟁 그 자체를 하던 게 지난 한 몇 년간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최근 흐름부터는 선정을 할 때도 단순히 그 가격 조건 그 자체보다도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 입찰 사업에서도 그런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압권 시작합니다. 요즘 K배터리 업체들이 다시 힘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ESS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전기차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만 요즘 회복기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전기차가 약간 힘들다 보니까 ESS로 이걸 다시 힘을 얻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 이야기, 네. 제 말씀을 잘 해주실 분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이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구원이십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죠.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방송 직전에 잠깐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에너지 그리드에 들어가게 되는 안보 자산이 될 것이다. 저 이게 안보 자산. 이 멘트가 너무 좋았거든요. 직접 한번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터리는 과거에 우리 돌이켜보면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일반 부품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처음 쓰일 때도 그냥 자동차 부품으로서 생각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안보자산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에너지망에서 그렇죠. 에너지 전력망은 그 자체로 안보자산이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도 보면 전력망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건데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ESS는 단순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태양광 낮에 많이 돌아가니까 저장해놨다가 밤에 뽑아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서 좀 더 확장돼서 전반적인 전력망에 잉여 전력이 항상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종의 댐 역할로서 ESS가 곳곳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망에 들어가는 필수 자산인 것이고 에너지망 자체가 안보자산이니 ESS 역시 안보자산화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 항만 크레인 취재했을 때 네. 자꾸 거기다 모뎀을 달아줘갖고 누가 중국에서 서비스를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서비스로 모뎀을 달아줘갖고 네.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항만에서 무슨 물건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격으로 하면서 네. 심지어 항만 크레인조차 그런데 만약에 전력망이라고 하는 진짜 국가 인프라에 뭐 킬 스위치라도 달려 있으면 정말 큰일 나다 보니까 네. ESS 역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저는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에너지 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네. 제가 뭐 최근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개념으로서 사실 ESS를 그쵸, 이야기를 그쵸.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가 언제나 모여 있고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큰 댐 역할을 하는 게 ESS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위원도 똑같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말씀하신 개념을 이제 조금씩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게 투자 그 자체보다도 실제 산업계나 혹은 전력 관련된 정책 입안자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들이. 뭐 대표적으로 캐시우드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도 미국 지금 전력망 보면 맨날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다 뽑아내면은 한 10,000테라와트아워 뽑아낼 수 있는데 연간 한 4,000테라와트아워밖에 못 뽑아낸다. 그러니까 이게 잉여 전력이 많이 남으니까 네. 생산을 많이 안 하는 건데 이거 ESS 설치하면 전력 부족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ESS의 본연의 역할이죠. 단순히 간헐성 보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대한 에너지망은 진짜 하나의 큰 수자원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서 댐 역할을 해주는 ESS가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힘들었던 건 사실 전기차의 그 수요가 생각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증설 물량은 사실 그걸 그 이상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막
공장 지으려고 막 계획해 놓고 그렇죠. 요게 그렇죠. 가장 큰 문제였었다면 그렇죠. 지금 ESS가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상쇄 정도 해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일반인이고 영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여기 그 자동차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ESS가 다 메꿔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냥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을 보면 네. ESS 3, EV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EV 시장, 전기차 네. 파이가 훨씬 더 크죠. 네. 근데 그런 겁니다. 전기차가 빠질 때 음. 7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한국 배터리 기업들 매출에서 보면은 전기차 매출 비중 한 70% 하는데 그게 70이던 게 한 60까지 빠지고. 근데 한 3 하던 ESS가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논리와 그리고 거기는 말 그대로 안보 자산이니까 중국 거를 못 쓴다. 요 논리로 인해서 LG 엔솔 매출 가이던스가 올해 ESS 매출 증가율이 뭐 2배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빠지는 거를 지금 한국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ESS로 보완할 수 있는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직은 그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기업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상황이 배터리 업체들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주가도 뭐 그냥 뭐 지지부진하고 안 좋잖아요. 근데 뭔가 수주들이 자꾸 뭔가가 나오고 뭐 신규 네. 투자가 발표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ESS에서는 물밑에서 상당히 큰 기회들이 뭔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면 일단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그렇고 캐파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 조금 긍정적인 게 한국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SK온만 보더라도 포드랑 미국에서 조인트 벤처를 설치를 해 놨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수요가 안 좋고 포드가 지금 보니까 트럼프는 계속 내연기관차 쓸 것 같고 미국은 전기차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토양이니까 네. 그냥 우리는 거의 전기차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전략을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 SK온 같은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캐파가 남는데 마침 ESS 수요가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거기에서 탈중국 논리가 굉장히 공고하게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놀리면 고정비만 늘어나는데 ESS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하지 않아도 이걸 전환만 해서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나름 조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네. 국내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국내 공장들은 아직까지는 ESS용 뭔가 그 배터리 셀을 생산한다기보다는 전기차용을 좀 더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국내랑 미국이랑 좀 상황이 다른 게 미국은 전기차를 먼저 깔아 놨다가 그게 좀 노는 상황에서 이거를 ESS로 전환하겠다는 스탠스인 거고. 네. 국내 배터리 기업들 보면 애초에 국내 공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지 네, 않습니까? 그쵸. 지금 뭐 SK온도 그렇고 대부분의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캐파 대비 한국 비중이 10%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뭐 한 5% 조금 넘게 나옵니다. 제가 네. 계산해 보면. 네. 그래서 애초에 작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전기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애초에 그냥 네. 규모 자체가 작죠. 그래서 국내 ESS 시장은 이제 메가 프로젝트도 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ESS 설치 수요가 늘어날 텐데 네. 지금 보면 산자부에서 이 ESS 사업자 계약 체결할 때 국내 공급망 구축을 가산점 기준으로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당연히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걸로 ESS 설치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ESS 시장은 새로운 증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깔아 놓은 거를 이제 전환하는 게 주요 대응 방식이라고 하면 국내는 새롭게 좀 설치를 해야 되는 워낙 규모가 작았으니까 그런 상황이죠. 근데 국내 지금 정부에서도 ESS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변화가 좀 저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1차 중간 계약 때랑 2차 중간 계약 때랑 달라진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가격 경쟁 그 자체를 하던 게 꼭 이번 1차 아니고서라도 지난 한 몇 년간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서 배터리 공장들이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저가 수주를 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었죠. 네. 근데 최근 흐름부터는 가격 그 자체보다도 그리고 선정을 할 때도 네. 단순히 그 가격 조건 그 자체보다도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다뤘던 것처럼 이게 배터리를 포함해서
배터리 공급망이 하나의 안보 자산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정부 입찰 사업에서도 그런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소재를 조달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배터리 셀을 더 많이 생산을 해 주고 그런 기업들이 좀 더 평가를 받고 있고 2차 때는 그게 이제 SK온이 평가를 받았던 거고 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예 뭐 대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네. 한국도 지금 그런 흐름들이 정부 정책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면 이제 LFP 전환은 네. 결국에는 ESS에서는 어쩔 수 없는 변화 그렇죠. 방향성이고 네. 그럼 LFP ESS용 셀을 잘 생산을 할 수 있고 공급망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앞으로 이제 3차, 4차 나오는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명확합니다. 국내에서 ESS LF 배터리 셀을 생산하면서 단순히 배터리 셀 생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남극재, 분리막 전해액을 국내에서 또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기업이 네. 정부 주도의 입찰 계약에서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때랑 2차 때 평가 결과를 봤을 때 평가 저희가 항목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의 기조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만으로는 지금 메가 프로젝트를 조금은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실제로 그러면 ESS를 좀 확장하기 위한 뭐 전략적인 마스터 계획 같은 게 좀 있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계량화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메가 프로젝트가 일단 큰 담론을 제시를 했죠. 그렇죠.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가정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복잡해지고 계산을 해보면 네. 대략 향후 한 7-8년에 걸쳐서 연평균 최소 5기가와트아워에서 한 8기가와트아워 정도의 ESS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가와트 아워니까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큰 게 국내에서 ESS 시장 제일 컸을 때가 2018년 당시 막 태양광 많이 설치할 때였고 그때 3.5기가와트아워 설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걸 이제 매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3.5기가와트아워가 아주 이례적으로 컸던 거고 그때가 심지어 한국 ESS 시장이 글로벌리 제일 컸을 때예요. 지금은 1년에 1기가와트아워도 설치를 안 하는데 연평균 7기가씩 설치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개량화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이 시장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SK온 같은 경우는 국내에 지금 한 3기가와트아워 정도 증설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LG 엔솔도 지금 디자인 캐파 한 5기가와트아워 있는데 일단 순차적으로 1기가와트아워에서 좀 늘려간다는 입장이고 네. SDI는 아직은 LFP 공장은 없는데 ESS는 참고로 이제 대부분 LFP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LFP 공장은 없는데 요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캐파가 아직 갖춰져 있지는 않고 이거를 이미 미국에서도 만들어 봤고 중국에서도 LFP 공장 만들어 봤으니까 이걸 이제 빠르게 국내에 이식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조성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방금 이제 그 ESS나 LFP로 가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 나름의 설명을 하는데 음. NCM으로 갔을 때의 상황과 LFP로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좀 근거가 뭔지 좀 전문적인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요구 조건의 차이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죠. 요구 조건. EV 우리가 타는 전기차는 네. 뭐 매일 충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됩니다. 배터리의 수명은 시간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충방전 횟수로 측정이 되죠. 그렇죠. 시간이 그냥 몇 년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수명 떨어지는 게 아니고 충방전 자주 하면 떨어지는 건데 전기차는 지금 그 조사 기관자를 보면은 1년 평균 한 50회 정도 충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ESS는 존재 방식 자체가 하루에 여러 번 충방전을 하면서 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아. 물려 있어서 전력 부족할 때 뽑아내주고 남아돌 때 받아주고 이거를 하루에 보통 한 2.5회 정도 왕복을 합니다. 그러면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아지죠. 배터리의 수명은 충방전 횟수로 측정이 되니까요. 네.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LFP는 많은 단점이 있어요. 에너지 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커지고 무게 무거워집니다. 그 한계는 있는데 충방전 횟수는 확실히 길게 소화가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인이 갖고 있는 본연의 이 공유 결합 강도 이거는 어떤 뭐
뭐 제품 특성을 그러니까 기업의 홍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원소의 본연의 값입니다. 이거는 네. 공유 결합 강도가 다른 니켈 코발트보다 훨씬 더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할 때 안 무너지고 산소를 방출시키지 않고 잘 버틴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론은 충방전 횟수를 저희가 계산해 보면 거의 한 2.5배 정도 더 소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삼원계에서 예를 들어서 ESS가 한 3, 4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한 두세 배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ESS는 애초에 여러 번 충방전을 해야 되니까 LFP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전기차는 LFP 많이 얘기하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유럽에서는 LFP 침투율이 지만 15% 정도 되고 미국은 아직 5%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그래도 이제 LFP가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ESS는 그냥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에서 8기가 정도 매년 설치해야 되는 정도의 어떤 계산이 지금 네. 뭐 추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말 그대로 저희가 그냥 저희 회사에서 계산해서 발간한 거고요. 또 정부에서도 하실 거고 네. 뭐 공공기관에서도 하실 거고, 지금 그게 저희도 사실 공공기관하고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중인 거죠. 네. 그 메가 프로젝트만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게 메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드망 전체를 좀 보강해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메가 프로젝트만으로 보면 그거보다 적어요. 근데 메가 프로젝트만을 위한 ESS를 따로 계산한다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게, 네. 네.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전력망은 말 그대로 망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이제 그리드인 거죠. 그래서 이 호남 혹은 뭐 서남 지역만의 전력을 그것도 데이터 센터랑 반도체만으로 따로 설치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봐야 되는 건 전기본입니다. 그 뭐 11차 전기본, 뭐 그렇죠. 12차 그렇죠. 전기본 네. 나오잖아요. 네. 이게 2025년 초에 나왔던 전기본 기준으로 보면 그 이후에 나왔던 에너지 연구원의 자료랑 같이 결합해서 보면 네. 여러 논리를 통해서 도출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계산해 보면 한 연평균 한 5에서 8기가와트아워 정도의 ESS 수요가 메가 프로젝트 아니더라도 애초에 필요했었고, 근데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ESS가 더 필요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태양광 설치한다라고 더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데이터 센터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네. 데이터 센터는 이게 사실 뭐 워낙 다양한 얘기가 다 결합이 돼서 막 제가 다른 얘기 잠깐 하게 되면, 네.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토큰 팩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시설이 아니라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네. 넘어오면서 무언가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추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추론을 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GPU 들어가고, GPU는 전력의 급등락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력 공급자 입장에서는 항상 최대 피크에 맞춰서 전력을 공급 캐파 갖춰 놔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피크에 맞춰서 전력을 이만큼 생산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전력 공급 시설은 생산을 해놨는데 수요는 이만큼 갔다가 급락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잉여 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잉여 전력은 더 크게 되는, 그게 그렇죠.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11차 전기본까지도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때문에 연평균 향후에 한 5기가와트아워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 소요량을 보면은 반도체 공장보다 데이터 센터가 더 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는 이전처럼 그냥 데이터 저장 시설이 아니라 토큰 팩토리입니다. 그렇죠. 생산 시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GPU를 많이 필요로 하고, GPU는 전력 급등락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잉여 전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2차 전기본이 이제 향후에 나올 텐데 아마 연평균 ESS 설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에서 8기가는 이 데이터 센터를 거의 생각 안 하고 계산한 거네요. 메가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어. 그때도 사실 데이터 센터 계획은 상당히 많이 갖춰져 네네.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12차에서 뭐 막 두세 배 올라가진 않을 건데 네. 이미 고려를 해놨었으니까. 근데 적어도 2026년에 발표된 신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저희가 계산한 네. 5에서 8기가와트아워라고 하는 연평균 설치 수요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네. 셀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제 ESS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본인들의 실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11차 전기본으로만 계산을 해봤을 때는 뭔가 드라마틱한 게 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정된 미래다 보니까. 음.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AIDC랑 AI 팩토리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그런 전력 수요가 발생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최대 피크와 최저 전력의 그 갭을 메워주는 범퍼 역할을 ESS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최대 피크가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우리의 그 ESS용 셀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랑 다 연결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어. 그거를 저희는 조금 더 모델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계산을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거고 네네. 더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만드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12차 전기본이나 에너지 연구원 자료로 나오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에서 8기가와트아워보다는 좀 더 커질 거고 사실 기존의 8기가와트아워라고 하는 숫자도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적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막 뭐 엔솔이 북미에서 50기가와트아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숫자가 이게 커 보이지만 지금은 10기가와트아워도 생산을 못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합쳐서요? 한 개 기업이 한 개 기업이. 예.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지금 북미가 연간 한 70기가와트아워 정도의 시장인데 네. 거기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이제 막 20% 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우리가 설치량이 굉장히 작은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만 연간 뭐 한 6기가와트아워 이상씩 적어도 받쳐준다라는 거니까 네. 꽤 의미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걸 갖춰서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자면 네. 뭐 제3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 이거 이제 여기서 노하우를 갖췄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북미만 에너지 안보 논리로서 좀 기대를 하지만 동남아나 뭐 중동이나 이런 쪽도 사실 시장이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쪽에도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내수 시장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네네.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런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전력 수요를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러니까 딱 단순화시키면 아까 말씀하실 네. 때 AIDC와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팹이 좀 음.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맞아요.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그 각각 어떻게 되는지. 단순화시키면 네. 반도체 공장만으로 지금 반도체 공장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합쳐서 한 6기 네. 정도 이제 설치 계획 나와 있는데 네. 그거 가지고 계산해 보면 총 필요 물량이 4기가와트아워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ESS 결합 비율을 한 20%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치를 저희가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아예 최대치까지 하면은 13기 정도 이제 캐파 계획이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ESS 적용률은 이걸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이거를 반도체 공장 사례와 다른 연구 자료 사례를 계산해서 평균을 내보면 한 20% ESS 결합률이 나와요. 네네. 그거 가지고 이제 듀레이션 한 4시간 정도 해보면 이 반도체 13기가 필요로 하는 ESS 용량이 말씀드린 대로 4기가와트아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만으로는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네요. 연평균 수요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으로는 약하고 데이터 센터도 지금 이걸 가지고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면 네네. 이거 곱하기 한 2.5 정도 나오는 건데 이게 연평균이 아니고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 합쳐도 데이터 센터까지 합쳤을 때 한 10기가와트아워 초중반 정도 네. 의 누적 설치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요번 메가 프로젝트만으로는 신규 설치 수요가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으로 계산한다라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전력망이 단일 계통이니까 네. 이런 반도체 공장 자체도 전력의 급등량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체 계통에 영향을 주는 파급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네. 그로 인해서 ESS 설치 수요가 전체 만 개념으로서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설치 수요를 계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 계산 어떻게 하세요? 이거 계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것만으로 계산하면 편한데 이것만으로 계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본에 집중하는 게 더 그게 훨씬 더 적절한 접근이라고 봐요. 전기본하고 에너지 연구원 자료. 네.
근데 이거를 뭐 다 찾아보시긴 어렵고 저희가 보는 건 그런 기준입니다. 전기본하고 에너지연구원 잘 합쳐서 보면은 에너지연구원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네. 혹시 미국으로 넘어가도 돼요? 한국 조금 넘어가도 돼요? 그쵸. 한국에서는 메가 프로젝트. 근데 이제 한국에서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그 얘기도들 많이 뭐예요? 하시더라고요. 이 당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이제 뭐랄까요? 좀 정파적인 얘긴데 네. 어쨌든 이제 정권의 프로젝트니까 네.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 음.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네. 배터리의 수요 성장 논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네. 정확히는 토큰 팩토리 증가에 따른 잉여 전력 증가로 인한 ESS 설치 수요 증가인데 네. 애초에 이제 이게 메가 프로젝트가 계속 막 좌초가 돼 버리면 데이터 센터도 막 설치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있어요. 음. 네. 이건 이제 투자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토큰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인 전력망하고 네. HBM 공급망. 음. 근데 이 두 가지가 꼭 우리나라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확실히 좋단 말이죠. 뭐 HBM 경쟁력은 뭐 모든 이들이 다 잘 그렇죠. 아시는 거고. 전력망도 송배전 손실률이랑 연간 정전 시간 비교해 보면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네. OECD 내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해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토큰 팩토리 입지를 찾을 때 한국이 확실히 좋은 옵션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네. 뭐 SDS도 그렇고 SK그룹도 그렇고 이런 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랑 미팅이 늘어나는 네.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를 너무 좋은데 지금 이거 네. 방금 말씀하셨던 네네.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네. 방송용으로 하신 건지 그냥 음. 말씀하신 건지 좀 헷갈려 가지고. 뭐 방송용으로 말씀드리고. 예. 네. 저는 방송용이라고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얘기하다가 네. 그냥 뭐 방송용 이야기하다 어, 보니까 맞아, 이거 맞아. 무조건 써야 되는데 싶어서.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뭐 SDS도 엔트로픽이랑 만났고 그렇죠. 네. 그리고 SK그룹도 뭐 엔비디아랑 같이 협업하는 거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토큰 팩토리라고 그러니까 AI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오는 것에 파급 효과가 건너서 한국의 토큰 팩토리 증가로 연결될 거라고 봐요. 실제 그런 흐름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그게 단순히 정부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네. HBM 경쟁력과 전력 송배전망의 경쟁력으로 네. 인해서 한국이 토큰 팩토리 입지처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게 건너서 한국의 배터리 ESS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ESS 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리스크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죠. 네네. 지금 시장 논리로 붙으면 거의 40%, 좀 보수적으로 봐주면 한 30% 정도 우리가 비싸다는 말입니다. 네. 예, 제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 주신 대로 이 배터리가 컴포넌트가 아니라 시큐리티 에셋, 네. 안보 자산으로서 다뤄짐으로 인해서 그 30%를 관세 플러스 각종 보조금망으로 보완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결국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안보 논리, 패권 전쟁 논리의 기초에 있는 것이고 패권 전쟁 논리는 사실 뭐 굉장히 큰 흐름이기는 한데 이게 패권 전쟁이 오히려 끝나면 그때는 또 그것도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이기던 간에 네. 뭐 미국이 이겨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맞아요. 이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공급망 경쟁 내에서 어느 정도 그냥 또 상대 거 쓰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나름대로 항상 리스크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먼 미래를 보는 거고 적어도 2026년 8월 현 시점에서는 그 리스크는 좀 낮게 보기는 하고요. 네. 다만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뵙는 기업분들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 주셨던 것도 그렇고 중국 경쟁 리스크가 제일 크죠. 그거는 네.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그 자체입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 주가 많이 흔들리는 것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프리 캐시 플로우 리스크잖아요.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이제 흔들리고 뭐 그로 인해서 네네. 뭐 온 나라가 지금 뭐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기업들도 이 온사이트 발전,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전력 부족하니까 이 자체 발전하겠다라고 해서 네. 온사이트 발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블룸 에너지의 연료전지도 들어가고 네. 플루언스 에너지의 ESS도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 현금 흐름 리스크가 막 부각이 되니까 최근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들로부터 수주를 확실하게 받은 기업들은 더 튀고요. 블룸에너지가 그랬죠. 네. 그들로부터 받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뭔가 자꾸 지연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네. 플루언스 에너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걸로 돌아오면 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온사이트 발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들이 뭔가 캐펙스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든지 뭐 돈이 부족하다라든지 이로 인해서 우리의 수주가 좀 줄어들 가능성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언급이 되는 리스크입니다. 근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 좀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네네.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온사이트도 있고 LNG도 있고 막 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온사이트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ESS에 어떤 타격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완전한 수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온사이트는 필연적으로 전력의 수요 공급 불일치가 발생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전력망에서 내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끌어올 때는 광활한 전력망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네. 수요 공급 간의 불일치는 알아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내 데이터 센터 부지 바로 옆동에다가 이제 나만을 위한 발전소를 대규모로 지어놨는데 네. 네. 데이터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연적으로 전력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발전소는 그거에 맞춰서 가동률을 조정할 수가 없죠. 태생적으로. 그렇죠. 네. 이거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미국에서 많이 쓰일 가스 발전, 가스 터빈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스 터빈은 그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일치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중간에서 반드시 ESS가 버퍼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사이트 발전은 심지어 SMR을 쓰더라도 필연적으로 중간에서 버퍼 역할을 해줄 ESS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사이트 발전 비중 상승은 자연스럽게 ESS 설치 수요 증가로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그리드망 생각하면 네. 사실 모든 발전원에는 결국에는 ESS가 붙을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온사이트 발전 내에서 네. 태양광을 주요 발전원으로 쓰면 ESS는 훨씬 더 많이 쓰일 거고 네. 만약에 SMR이나 가스터빈을 쓰면 좀 덜 쓰이긴 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규모가 작은 것들도 많아요. 근데 옵셔널이었던 것이 이제 네. 필수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거는 명확하고 다만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댐 역할도 하고 저수지 역할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농사 지을 때 댐 중요하지만 그 음. 중간에 저수지 없으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맞네. 네네. 그걸 ESS가 다 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걱정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마스터 플랜 너무나 잘 짜져 있고 네네. 전망도 되게 좋아요. 네. 그런데 공급량이 그럼 못 따라가면 어떨까 하는 아, 걱정이 좀 있긴 네네. 하거든요. 지금 전환 속도라든지 뭐 셀 업체들의 상황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의 사례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자면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파가 남는데 우리가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전환 기간이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지금 국내 배터리 기업들 국내에 있는 공장 다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설치 수요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만 전환은 해야 됩니다. 네. 3원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전환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LFP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우리가 어려워서 안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전 여력을 좀 봤던 것일 뿐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전환했던 사례도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3원계 캐파는 충분하고 그거를 전환하는데 1년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메가 프로젝트로 인한 그리고 12차 전기본까지 고려한 ESS 설치 수요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이미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캐파가 부족하길 바라는데 음. 가격이 더 올라가줬으면 좋겠고 좀 올라가면 예, 쇼티지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미국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이제 공급 역량은 지금 뭐 전환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좀 있는 상황이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거기는 지금 뭐 전력망 교체랑 확충 사업이랑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라서 훨씬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생산하고 있는 ESS 공급량과 그들의 수요를 비교해 보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일단 아까 한국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하고 넘어가면 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게 맞고요. 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3원계 캐파 전환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예상하는 수요는 감당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국은 지금 북미 ESS 시장 수요가 이게 조사 기간별로 좀 편차가 한 70기가와트아워에서 100기가와트아워를 연간 수요로 보거든요. 네. 그게 불과 2024년 말 25년 초까지도 그냥 다 중국 거 썼었어요. 네. 테슬라조차도
BYD랑 경쟁을 하는데 BYD 배터리를 사와서 ESS용으로 썼을 정도로 다 중국 걸 썼었고 네. 그게 지금 빠르게 탈중국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LG 엔솔, 삼성 SDI, SK 온을 합치면 그 수요만큼의 캐파가 나오거든요. 지금 증설 계획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3사 합치면은 거의 한 100기가와트아워를 향후 3년 내에 갖추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그렇죠. 한 2년 내에 갖추겠다라는 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수요만큼을 한국 3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음. 쇼티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ESS 배터리를 사가는 미국 기업들은 많은 관세를 맞으면서 그리고 보조금에 좀 부재를 겪으면서 그냥 중국 걸 어쩔 수 없이 사오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공급 속도를 빨리 이제 높여주면 그걸 이제 빠르게 대체 나가는 상황이라 이걸 이제 쇼티지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한국이 그 부분을 이제 빠르게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공급 자체는 이제 수요만큼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제 생각에는 약간 안보랑 네. 시장 논리가 같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설치량만 보더라도 한 네네. 83% 늘었거든요. 음. 75기가와트가 음. 설치가 됐어요. 근데 유럽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ESS 굉장히 많이 설치하면서 70기가와트 넘었더라고요. 둘 다 엄청나게 지금 용량이 커지면서 둘이 그렇죠. 합치면 거의 중국만큼 커졌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CAT에 BYD 셀을 막 갖다 쓰면서 네. ESS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기가와트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네. 된다. 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뭔가 안보적인 그런 위험을 안으면서까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실제 지금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네. 사실 지금은 한국 걸 사는 게 그들 입장에서도 더 싼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논리가 같이 작동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지금 AIDC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ESS 수요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국내 기업들 대응이 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네. 일단은 LG가 가장 좀 규모도 크고 빠르게 전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 맞습니다. 공급을 빠르게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던 게 공급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비슷한 공장이 지금 남아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기차 배터리에서. 네. 거기에서 이제 셀메이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주로 전기차 배터리는 3원계 위주였으니까 좀 전환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셀메이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양극재 투입 공정이 크게 바뀌는 거지 제품의 완전한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네네. 전환이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규모 지금 내년까지 이 북미에서 50기가와트아워 정도의 ESS LFP 캐파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 네. 관련된 수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음. 실제 올해 들어서 관련된 수주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이 지난 4월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랑 납세자 보고서약 이게 온사이트 발전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발전하면 인허가 절차 줄여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네는 전력망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납세자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납세자 보호서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4월이었고 그 이후에 구글을 포함해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관련된 발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엔솔이 거기에서 확실히 좀 수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저는 사실 SK온 좀 많이 걱정이 됐거든요. 네네. 물론 뭐 포드랑 결별하면서 이제 어느 음. 정도 조금은 뭐 문제 해결이 거의 다 완료된 것 같기는 한데 네. ESS 관련된 좀 수주라든지 앞으로 캐파 증설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국내 시장 상황 다 나름 긍정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드와의 합작사가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ESS 라인으로 일부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물론 LFP로 전환을 해야 되겠으나 그거 자체는 배터리의 구조상 아주 어려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 상황에 있고 북미의 ESS 시장이 얼마만큼 역내 생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가 SK온의 사례예요. SK온은 아직까지는 ESS 생산을 거의 안 했던 기업인데 그렇죠. 또 불구하고 수주가 나왔단 말이죠. 네. 뭐 이미 언론 보도 나왔던 것처럼 플랫 아이언 포함해서 이런 수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네. 것 자체가
주는 함의가 있죠. SK온 자체도 음. 당연히 긍정적인 거고 북미 ESS 시장에서 미국 본토 ESS 배터리 생산을 얼마만큼 강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사례죠. 본격 생산을 안 했는데 수주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애플이야. 근데 내가 가서 삼성 핸드폰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ESS LFP를 생산해 보지는 않았으나 네. 역량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3원계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LFP 배터리 생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SK온은 주로 3원계 NCM 위주의 네.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이었으나 ESS 관련돼서도 수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 말인즉슨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는 것에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거군요. 이게 셀 보면은 네. ESS용 셀이나 전기차 배터리용 셀이나 크게 생긴 건 다르진 않아요. 근데 폼팩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약간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파우치밖에 없다 보니까 네, 한계가 맞아요. 좀 있지 네.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뭐든 일단은 먼저 주세요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환 비용들은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케미스트리는 적어도 ESS는 LFP로 당연히 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폼팩터도 고객사들은 각형 수요가 좀 더 강하게 감지가 맞아요. 되고 있는 건 네. 맞아요. 이거는 그들이 주로 중국 배터리를 사 왔었기 때문에 ESS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각형에 좀 더 익숙해져 있고 네. 그로 인해서 그것들을 요구하는데 그걸 지금 국내 파우치 기업들이 전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SK온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LFP 전환 그리고 각형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제조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 저는 폼팩터나 케미스트리의 차이가 그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라고 보진 않아요. 이거는 플렉서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각형 전환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죠. 전환 필요한데 비용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뭐 손상 차손도 좀 있습니다. 실제 발생했었고. 근데 뭐 파우치 기업은 그냥 파우치만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건 네.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원통 만들면서 각형 만들고 네네.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어떤 회사는 3개 다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폼팩터를 이제 바꿀 때 약간의 그런 좀 시행착오가 있긴 한데 이게 네. 뭐 크리티컬하게 얘네 한계점이다 이렇게는 아닌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천장이 높아지는 산업이라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산업이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뭐 스마트폰 산업이라고 하면 연간 뭐 12억대에서 정체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파이는 안 커지는 내에서 계속 출혈 경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날 텐데 지금은 천장이 계속 높아지면서 다양한 폼팩터들이 들어갈 영역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주로 각형을 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천장이 높아지니까 각형 위주로만 하던 업체만으로는 공급이 다 충당이 안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업체들에게 기회가 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파우치 기반의 기업들도 ESS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아까 이제 SK온 말씀 주신 거를 좀 이어서 가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SK온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증설을 네. 하고 있죠.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LFP만으로 3기가와트아워를 국내에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3기가와트아워라고 하는 숫자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크진 않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단일 기업으로서 3기가와트아워로 LFP를 한 기업이 생산해 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실히 이게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K그룹 자체는 지금 SKT를 중심으로 해서 요 데이터 센터 AI 토큰 팩토리 경쟁에서 먼저 좀 치고 나가는 흐름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당연히 SK그룹 계열사들이 관련된 사업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이제 SK온은 거기에서 또 ESS 관련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상으로는 SK온이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DI 이야기도 그럼 잠깐 네. 해보면 SDI의 미국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한국에서는 LFP 전환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북미는 또 이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는 아직까지는 이제 3원계 위주로 대응을 하고 북미는 스텔란티스랑 만들어 놨었던 자동차 조인트 벤처. 네. 이게 이제 다 스토리가 동일합니다. 네. 결국은 자동차 같이 만들어 놨다가 그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그거 지분 인수해 와서
우리만의 배터리 공장으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ESS로 전환하는 그러면서 LFP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 이제 오늘이 이제 8월 10일인데 오늘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거 오기 직전 한 3시간 전에 공시 나왔던 게 SDI가 이제 GM하고 공장도 그쵸. 이제 끊었어요. 네. GM이랑 같이 만들었던 공장 지분을 이제 사왔습니다. 이거는 아직 공시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것도 ESS 캐파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그 지난주에 있었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SDI CFO가 언급했던 게 지금 갖고 있는 캐파 가지고는 향후 수주분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저희 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본 반가운 표현입니다. 네. 맞아요. 이런 네. 표현들이 사실 좋은 산업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인데 이 산업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SDI만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나름 그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SDI는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 또 ESS 전환을 공격적으로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쇼티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북미에서.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음. 오랜만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맞아. 잘 되는 집은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해. 부족해. 뭔가 부족해. 딸려야 돼 이렇게. 네. 저희가 산업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많이 느꼈지만 산업과 주가가 항상 동일한 시점에 움직이진 않아요.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셨으니까 투자자를 위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 제가 연초부터 좀 뭐 리포트나 이런 그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친환경 얘기 안 해도 돼서 좋아졌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탈탄소 논리, 친환경 논리는 굉장히 이제 숭고한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이게 좀 더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죠. 좋은 얘기인데 다만 여전히 경제성을 못 갖추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뭐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또 일부 조건에서는 경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친환경이나 이런 탈탄소 논리가 지금 미국이랑 유럽 서베이 해보면 진짜 10년 사이에 급락했거든요. 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보면은 지구 온난화 뉴스에 대해서 과장됐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10년 전에 30% 미만이었어요. 과장됐다라고 응답한 게 지금 4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녹색당 의석수 절반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류 전반적인 글로벌 기류 하에서는 그린 백래시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맞닥뜨리고 있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배터리가 이런 친환경이나 탈탄소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네. 에너지 부족 논리 그리고 에너지 안보 논리에 기초해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해졌고 그게 배터리가 항상 비쌈에도 불구하고 나름 계속 기회를 주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보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밸류에이션 팩터는 친환경 논리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부족 논리에 기초해 있으니까 멀티플이 잘 방어가 된다라고 봅니다. 네. 실적 추정치는 전기차 지금 안 좋은데 전기차 작년 대비 올해 마이너스 30% 된다고 이미 가정을 해놨거든요. 네. 향후 3년간 전기차 시장 성장 거의 없다라고 이미 전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추정치도 이제 더 내려갈 게 없고 네. ESS만 이제 예상대로 잘 나와주면 굉장히 가파른 증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항상 비싸다라는 것 때문에 좀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기회를 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때마다 좀 기회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국면은 됐다. 저희가 한 2, 3년 전에는 너무 좋은 산업이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너무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저희 네. 하우스에서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김현수 연구원님 좋아하는 게 제가 보는 귀랑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근데 좀 더 보수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맞아요,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도 이렇게 또 살살 긁어주시니까 우리 너무 유기자가 좋네요. 걱정이 많아. 중요하죠. 리스크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진짜 산업도 앞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기업들이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돌아서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 우리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게 네. 상당히 저는 반갑게 들리고요. 네. 특히 그 부분에서도 그 ESS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예전에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ESS가 성장률은 좋지만 그때는 보통 대부분 태양광과 연계된 ESS였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률은 좋지만 그러니까 전기차만큼을 상쇄하기는 어렵다. 요 논리가 많았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ESS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네. 지금 산업이 완전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라서 네.
진짜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좀 좋은 분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김현수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자, 배터리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도 메가 프로젝트, 미국에서 당연히 정말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ESS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현수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